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첫날,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새 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간밤에도 그렇고요. 어제에도 주식시장에서 해운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많이 올랐다 하는데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물동량이 폭발한다는 뉴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박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과 얼마 전 있었던 수에즈 운하 사고로 통항이 지연됐었던 선박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LA 항만 앞에서 배가 기다리는 시간이 원래 평균 한 이틀 정도였는데요. 이게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무려 열흘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작년 4월 대비 3배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HMM에 따르면 선박 대란 현상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해운주들의 바로미터죠. 최근 HMM을 비롯한 해운주들의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것도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과 연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박 대란 현상이 올해 말까지 지속되면 이 지수도 연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식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권을 주도로 코인 시장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 얼마 전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이 코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는 가상화폐 문제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정부 여당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를 착수하고 국민의힘도 TF팀을 구성해서 이 비트코인을 앞으로 제도에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실제로 외식업계는 코인 결제 도입에 가속도를 가하고 있는데요. 달콤커피, 도미노피자, BBQ, KFC 등 외식업계는 이미 페이코인으로 이 결제를 받겠다라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CEO를 접견해서 백신 생산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죠. 식약처는 SK바이오와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허가 사전 상담을 해서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90%는 올해 하반기에 모두 백신을 맞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4명의 유족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 지분율은 아직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주주 변경 신청 마감일까지도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 공유 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수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에서도 삼성그룹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한국인 10,000명에 대한 게놈, 유전체 해독이 5년 만에 완성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10,000명에 대한 게놈 데이터는 우리 국민에게 맞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 의료, 신약 개발 등 첨단 바이오 분야에 활용이 될 전망인데요.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시가 이 울산 10,000명 게놈 프로젝트 완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인 10,000명에 대한 게놈 정보를 수집해왔고 관련 연구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미래셋 서철주 센터장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 시장 기술 혁신을 주도할 분야 중에 게놈 시장을 얘기를 했었죠. 한번 유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개별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한 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역시 월가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K제약, 바이오가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요즘 주시장에서 좋은 것은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상장 본격적으로 시동하면서 관련 주식들 또한 어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SKIT의 수요 예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주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저희도 계속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를 살펴볼까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슈는 일단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그 3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자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면 1년 2개월 만에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도 길었고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지수 상승률도 매우 크기에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영향들을 점검하고 문의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매도는 증시 하락기에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처럼 상승하는 증시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매도 재개하면 과연 지수 방향성은 어떨까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과거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두 차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경제 위기였던 2008년 10월 1일부터 8개월간으로 공매도 재개 당일에 코스피가 1.38% 상승, 코스닥은 2.03% 상승했습니다. 이후 1년간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7.5% 정도 하락했는데요. 두 번째 공매도 금지는 유럽 재정 위기로 증시가 출렁거렸던 2011년 8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실시되었는데 공매도 재개 첫날인 11월 10일 코스피가 무려 4.94% 하락하고 코스닥은 4.05% 하락했지만 이후 1년간 양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과거 사례가 좀 상반되게 나와서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공매도 재개 이후 3개월 동안은 공통적으로 코스피가 한 10%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었던 2008년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공매도 재개는 첫 번째 사례를 따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번 지수 상승률이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피가 80% 이상 그리고 코스닥이 95%가량 상승했다는 점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이번에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여서 개인 대주 가능한 증권사가 기존 6곳에서 28곳으로 크게 늘어나서 공매도를 이제 개인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기간에 나타났던 것처럼 단기에 수익률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아쉬워할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자금 유입과 그에 따른 매수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공매도를 통한 해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성 축소되면서 헤지펀드 및 롱숏펀드 등이 유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과거 공매도 재개 때에도 미국계 자금이 지속적 유입된 사례가 있는데 1차 공매도 재개 후 3개월 동안 5조 5,500억 원을 순매수했고 2차 공매도 재개 후 3개월 동안은 1조 1,300억 원을 순매수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전략적 접근 방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표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최근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이 결국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현재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공매도 표적으로 공매도가 집중되었던 종목 중 아직 공매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종목도 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회자되는 종목으로는 대차 잔고 증가와 관련해서는 CJ, CGV, 현대중공업지주, 한화시스템, 오뚜기 등이 있고요.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롯데관광개발, 두산인프라코어, 호텔신라, 셀트리온 순이고요. 코스닥은 HLB, KMW, 고용, 톱텍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실적 개선세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무차별적인 공매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분기 실적이 좋고 향후에도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분기 실적이 적자 또는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은 CJ CGV, 제이콘센트리, GKL,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 현대유아, 항공항공우주, KMW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사님께서 거론해 주신 종목은 만약에 공매도 이슈로 수급 부담이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실적에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네. 제가 막판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1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는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시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거론하신 종목군들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자라는 조언으로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확인하시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 유용할 정보를 제시해 줄 분이 저희 굿모닝에 출연을 합니다. 김단태로 유명한 김동주 이루다 투자 일임 대표가 나와서 다양한 투자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어제의 수급 특징주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어차피 주식할 거 행복하게 합시다. 굿머니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3일 내내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 어제는 우리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매수 규모도 상당히 컸는데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동반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사면서 지수 3,200포인트 선 탈환을 견인을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1위에 올린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는 외인 홀로 1,750억 원가량 순매수한 흐름이었고요. 삼성은 상속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2위는 해운주인 HMM이 이름 올렸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계속해서 구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운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HMM,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MSCI 지수에 편입될 것이란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하면서 주가 9.7%, 10% 가까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또 삼성 SDI가 3위, 한국조선해양이 4위, 신한지주가 5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기관 투자자들과 매수 동향이 상당히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PI 첨단 소재까지 이 세 종목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을 했고요. 세 종목은 매수 순위까지 똑같았습니다. 먼저 양 투자 주체가 매수 1위에 올린 종목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해서 29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한 흐름이었고요.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외국인이 나흘째 매수하고 있는데 어제 주가는 9% 이상 뛰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해외 매출이 증가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배 늘어났습니다. 또 원익홀딩스가 4위에 올랐네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였습니다. 1, 2위의 두 종목 합해서 2천억 원 넘게 매도한 외국인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 3위입니다. 모비스는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실적이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8거래일째 출회하고 있다는 점이 포착됐고요. 현대제철 4위, LG디스플레이가 5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1위를 기록한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양 투자 주체가 합해서 180억 원 이상 매도하는 흐름 보였고요. 2위에서 4위까지는 코로나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들이 포진했습니다. 마지막 5위에는 이트론, 어제 하한가 마감을 했죠. 정부가 신규 백신의 도입을 검토하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물량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코로나 관련 백신주들이 무더기로 급락 장세 보였습니다. 특히 스푸트니크 V 관련 대장주였던 이트론과 EID는 동반 하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이트론 종목에 대해서만 960억 원의 매도 공세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순 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흐름 좋았는데요. 해운과 정유 그리고 조선과 조선기자재까지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기관들의 이 매수 상위 5종목 모두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높게는 최고 8%까지 주가 뛰었었는데 1위 LG전자, 2위 S-오일이 올랐고요. 3위는 현대글로비스 8% 어제 급등 마감했습니다. 4위 한국조선해양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역시 4%의 좋은 탄력 있는 흐름으로 마감했고요. 5위의 SK이노베이션 7%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과 대주전자재료 1, 2위에 위치시켰고요. 3, 4위에는 핌스와 솔브레인이 포진했습니다. 5위 PI첨단 소재는 2차 전지나 OLED 패널에 들어가는 필름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오르면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PI첨단 소재 어제 주가 5.5% 뛰었고요. 52주 고가도 새로 썼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를 무려 16거래일째 팔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제는 830억 원어치 주식 순매도가 나왔고요. 현대모비스와 네이버 2위, 3위에 배치시켰고 SK바이오사이언스 월요일에는 좀 대량 매수한 종목이었는데 어제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카카오가 5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심사 청구에 들어갔는데요. 문제가 없으면 6월 내에 통과할 예정이고요. 이르면 7월 중에 코스피에서 카카오페이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외국인은 매수했지만 기관이 대량 매도하면서 매도 상위 5위에 올려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입니다.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 레고캠바이오가 이름 올렸습니다. 레고캠바이오는 지난 금요일 각종 루머에 시달렸는데요. 대표이사가 구속됐다는 설, 그리고 중국에서 시행 중인 임상실험이 실패했다는 루머까지 함께 나돌았습니다. 여기에 어제 레고캠바이오 측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면서 지난주 금요일 20% 넘게 떨어졌던 주가가 어제는 8% 급등하며 일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위 아이진이었고 4위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5위는 MC넥스가 이름 올렸는데요. MC넥스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3% 마이너스 주가 기록했고요. 이 MC넥스는 유가증권 시장의 이전 상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머니 바이앤셀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출발하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로 가겠습니다. 설영용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정유주인 S-오일입니다.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60불대 초반으로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와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50불대에서 머물렀던 유가가 60불대 초반으로 올라오면서 정제 마진이 일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로 오히려 판매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구간에 돌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 3불까지 가면서 적자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번 달 들면서부터 60불
이상에서 유가가 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정제 마진이 3불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 때 글로벌리하게 지금 다 현재 백신을 투여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가 된다라면 집단 면역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국제적인 이동량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또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더욱더 끌어올리면서 유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히 정제 마진 개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정유사들이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경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사업도 효과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학업체에게 넘기던 에틸렌을 직접 가공을 하면서 에틸렌 사업도 지금 추가적으로 증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1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겠지만 2분기 때부터 실적 효과로 기저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에서 84,000원, 목표가는 94,000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차장님께서도 어제 하루 급등하고 나서 더 관심을 높이신 것 같은데 어제 8%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늘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지금 시장의 특징이란 것들이 이제 두 가지의 큰 틀이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를 주축으로 되는 성장주와 화학, 철강, 조선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양대 산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선주들 그리고 계속 이러한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 때마다 거기에 대한 기반이 되고 있는 정유에 대한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가가 저기서보다는 더 상승된다. 본다라면은 정유주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언제 있습니까? S-오일은 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실적 기대감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럴 때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이런 부분이 이미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시장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만 이미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은 심리가 강할 것 같은데 이 투자 매매 전략 차원에서 차장님께서는 뭐라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는 포인트를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3분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1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 중에 가장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나오진 않을 텐데 거기서 혹시나 매물이 나온다라면 그런 것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설영용 차장이었습니다. 자, 신 소장의 시그널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신 소장님도 피해갈 수 없는 해운주. 오늘 해운주를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마침 저도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운주 사실 2, 3주 전에 한번 짚어드렸는데 했어요. 그때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자세히 하나씩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건설주 중에 시멘트를 집중적으로 했던 거고 이제 자세히 톱파보는 시간들이죠. 좀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지금 조선 산업의 전방 산업이 해운 산업이에요. 그래서 해운주들 삼형제를 한번 볼게요. 한진해운이 안타깝게 중간에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퇴출됐지만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호황기에 한진해운이 있었다면 같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HMM이 대장이죠. HMM은 컨테이너 선사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이고요. 아, HMM 주가 차트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와, 이렇게 예상하신 진짜. 분 없었고요. 자, 지금 제가 올해 초에 지금- 10,000원대였는데 36,700원까지 올랐네요. 너무- 저희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전문가들 있으실 때마다 네.
지금 진짜 추천은 해도 되는 거냐고 이미 오른 거 갖고 나오신 네.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런 그러니까 우려를 이렇게 해운업이 보기 힘들 좋게. 때 네. 밑바닥에서 함께 하셨던 주주분들은 네. 지금 여러분들끼리 같이 모이셔서 뭐 진짜 모이라는 건 아니고 온라인에서 환호하시고 축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시절에 버티고 버티셨던 분들에게 선물이신 것 같고 계속 뭐 핍박받고 뭐 해운주 되겠냐 무시당하고 이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 수익 많이 나셨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뭐 저는 이제 뒤에 확인하고 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확인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계속 올라 버렸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H&M은 맞아요. 그렇게 갔고요. 대한해운하고 네. 페노션이 벌크선사예요, 벌크선. 뚜껑이 없는 광물이나 뭐 이런 곡물 실어 날르는. 여기는 이제 BDI 지수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발틱 해운 운임 지수라고. 여기도 지금 오르는 바람에 페노션 대운 해운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운임 지수가 오른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뭔가요? 정리해 보면 물동량이-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이 네. 부족해서 배가 없어서 물동량은 늘어나야 되는데 경기는 회복이 되고 배가 없으니 배 몇 개 있는 것들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가치가. 예, 지수가. 그래서 이제 이 해운사들이 그럼 뭐를 생각하겠어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호황이 되나? 그럼 우리가 빨리 다음을 준비해야지. 빨리 지금 이 운임지수가 오른 거에 곱하기 배수를 해가지고 매출을 더 많이 일으켜야지. 그럼 배를 주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배를 주문해서 주문을 받아서 배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제 조선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업체가 한국조선해양이죠.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었고 2007년도에 50만 원을 갔었던 종목이고 지금 다시 보나요?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에 있는 지주회사고 이 밑단에 있는 모든 그 우리나라의 조선회사들,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조선회사들을 이끄는 중간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굉장히 많이 15만 원 돌파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느리지만 계속 수주를 날리면서 지금 밑바닥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예전에 이 유가가 굉장히 좋았을 때 해양 플랜트 사업에 엄청 투자를 해서 해양 플랜트가 뭐냐면 그 바다에 띄워놓고 막 가스 석유 막 캐고 이런 거예요. 거기다 했는데 유가 급락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게 다 재고로 남아있던 거거든요. 이걸 만들고 있었는데 그 주문한 측에서 우리 지금 돈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만들다가 이제 바다에 둥둥 떠 있어서 고철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를 이제 버티고 이제 극복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더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잘 가는 거는 현대미포조선이죠. 이 현대미포조선은 가장 빨리 돌아와요. 뭐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배를 만들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요. 돈의 회수가 빠른 거죠. 제2의 HMM의 차트입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를 설명드린 거는 이 밸류 체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조선회사까지 가버렸어요.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거는 가장 느리지만 현대미포조선은 이미 장기 이동평균선 뭐 역배열로 되어 있었던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120개월 전부 다 뚫고 위로 갔어요. 지금 벌써.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의 대장이고요. 벌써 2014년도 고점에 육박하는 수준 우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조선주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조선사는 해운사에서 주문을 받았죠. 배를 만드는 계약서를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주문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딱딱 포인트만 짚을게요. 여기서 이제 이중연료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HSD 엔진, 예전에 두산 엔진이었어요. 이중연료 엔진은 뭐냐면 지금 그 벙커 CU도 사용할 수 있고 오염 많이 되는 거. 그리고 친환경 LNG도 쓸 수 있는 거. 번갈아서 이중연료를 그때그때 따라서 먼 바다에선 벙커 CU 쓰고 가까이 있는 바다에서는 왜냐면 가까이 있는 바다에서 오염시켜버리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 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눈치 봐가면서 LNG 쓰는 거예요. 먼 바다에서는 좀 오염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도기예요. LNG로 가기 위한. 그거를 HSD 엔진이 만들고 이중연료 엔진을. 그다음에 세진중공업이 있어요.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받아서 배를 만들 때 세진중공업한테 우리 그 선원들이 근무할 여기 뭐 조타실이라던가 요거 좀 승무원들이 잘해야 될 거냐 승무원들이 자야 되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세진중공업이 그걸 만들어요. 부가적으로 스크러버 하는데 그 긁어내 가지고 오염 안 되게 이제 버려야 되는 거 그거 하는데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일단 그 조선사가 잘 되면 세진중공업이 같이 껴가지고 이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갔고요. 이미 다 갔어요. 그 다음에 피팅 업체 3개 있죠. 3대 피팅 업체.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어제 성광밴드랑 태광이 10% 가까이 갔어요. 2개 다. 피팅, 이음새 만드는 업체. LNG선이 많아지다 보면은 LNG 연료를 왔다 갔다 이제 그 배 안에서 옮겨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음새가 많이 필요해요. 그것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할 거는 LNG 본행제 만드는 업체예요.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딱 절반씩 우리나라의 그 본행제 시장을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즘에 LNG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LNG 얘기가 왜 많이 나올까요?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중국이 석탄 발전을 주로 하다가 지금도 석탄 발전을 많이 해요. 다른 나라에서 뭐 스모그를 일으키느니 막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잖아요. 근데 손가락질 받아도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근데 보시면 자기네 국민들도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상하이에 네. 완전히 완전 흙이에요, 흙. 중국도 아침에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쵸. 친환경 대세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석탄 발전을 줄이고 네. LNG나 LPG 발전을 늘려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한 LNG나 LPG를 싣고 다른 나라에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운반해야겠죠. 네. 그래서 LNG 운반선 수요가 친환경 바람 타고 늘어나요. 예. 그거는 LNG 운반선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LNG 운반선에 해당하는 LNG 거는 운반선이 여기서 용어를 잘 아셔야 돼. 헷갈리게 쓴 게 많아가지고. 자, 운반선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LNG를 운반하는 선인데 LNG 네. 운반선의 연료는 무엇일까요? 예. 여기서. 예. 얘가 연료는 무엇일까요? 자, LNG를 운반하고 있으니까 LNG를 조금씩 뽑아서 연료로 쓰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일반적인 지금의 배들은 뭘 쓴다고 했죠? 벙커CU라고 황이 많이 발생되는 걸 써요. 근데 LNG 운반선은 LNG를 뽑아서 LNG 연료를 썼단 말이에요. 그동안도. 근데 나머지 것들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연초부터 백거동 올린다고 막 뉴스 나오면서 수주했던 게 뭐예요? 아까 HMM이 쏘아 올린 공 뭐죠? HMM은 컨테이너 선 쓰잖아요. 컨테이너 선을 사다가 빌려주고 돈 받는 회사예요. 근데 컨테이너 선이 부족해졌잖아요. 컨테이너 선이. 그래서 컨테이너 선을 주문을 많이 하겠죠. 네. 그걸 다 우리나라 조선사가 다 땡겨왔어요. 컨테이너 선. 그다음에 대형 유조선. 근데 그게 다 무슨 연료로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LNG. 그래서 이건 친환경으로. LNG 운반선이 아니라 LNG 연료를 쓴다고 해서 LNG 연료 추진을 앞에 갖다 붙이시면 돼요.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LNG 연료 추진 대형 유조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싹쓸이 수주를 했어요. 싹쓸이 수주를 했고 그래서 지금 IMO라는 국제 회사 기구에서 이 LNG 연료를 써야지만 되는 상황을 지금 조성시키고 있어요. 선박의 그 규제를 연료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LNG가 그 보니까 뭐 제일 많이 감소시키는 거는 황산화물하고 분진 배출이 100% 감소돼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LNG선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LNG선이 비싸니까 아까 중간 과도기 단계로 뭐를 한다? 이중 연료를 한다. 그래서 두산 엔진에서 HSD 엔진에서 하는 이중 연료가 잠깐 지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LNG 연료선으로 이제 완전 궁극적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먼 미래에 뭐가 있을까요? 수소나 암모니아. 수소 암모니아까지 가기 위한 또 과도기가 LNG. 네. 요거예요. 네. 지금은 수소 암모니아는 멀고 지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지금 주로 수주하는 건 뭐냐면 대형 유조선이에요. 중국은. 그리고 일본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객선이요. 일본은 다 포기했어요, 지금. 일본이 LNG에서 밀려서. LNG선이 된다고 해서 LNG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랑 중국이 너무 잘 만드니까. 아니요, 중국도 망했죠. 예. 중국이 LNG선을 만들려고 하다가 LNG선 하나가 퍼졌어요. 퍼지고 그다음에 지금 수주를 받았는데 납기를 못 지키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못 갖다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이제 여객선으로 그냥 자기 여행 사업한다고 떠나버렸고 중국은 자꾸 신뢰를 깨고 있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다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LNG선, LNG 운반선 아니면 LNG 연료 추진 뭐뭐뭐, LNG 연료 추진 뭐뭐뭐 선들이 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앞으로 나올 것도. 그리고 아까 수소선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소는 뭐냐면 LNG는 마이너스 163도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수소는 액화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에서 보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LNG 같은 경우에는 기체로 발화가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기체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로 변환시켜가지고 운반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요 기술, 본행제 기술이 그래서 필수적인데 네. 그걸 누가 갖고 있냐? 마이너스 163도로 보관하는 본행제 기술을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이에요. 그래서 한국카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가 증발하거나 기화를 방지해주는 2차 방어벽 세컨더리 베리어. 요거까지 생산을 합니다. 예. SB. 그러니까 처음에 안에 그 본행제가 들어있는 화물창이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니까 2차 방어벽까지 입혀요. 근데 그래서 얘는 1차 방어벽, 2차 방어벽을 다 하는 거죠. 한국카본은. 그리고 요즘에 자회사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아서 요즘에 사회이사도 보시더라고요. 사회이사는 알아서 찾아보세요.
아니 왜냐면 사회이사로 자꾸 엮이는 거 원하시는 그거 분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건 정치 테마주가 요즘 아무래도 사회이사에 선거철에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옛날에 쳐다도 보지 않던 사회이사에 네. 자꾸 무슨 동문이 끼어 있고 있는데 막 그게 날아가 버리니까. 네.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뭐 논외로 하시죠. 네, 자회사는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동아기업 어제 또 갔더라고요. 동아기업. 동학이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한국카본의 자회사 중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LNG 본행제만 지금 하다 보니 그럼 조선산업에 너무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조선산업이 한번 거꾸로지니까 2008년 이후에 10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사이클을 많이 탄다. 한국카본 경영진도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2016년 1월 달에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IAI와 무인 항공기 합작사 설립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합작사명이 KAT예요. 요게 요즘 핫하잖아요. 네. 도심 항공, 도심 무인 항공. 이제 김포공항에 떨어져서 김포공항에서 집까지 무인 드론 택시를 타고 집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 체증 없이? 그쵸? 요거를 개발하고 지금 최첨단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FE 펜서를 개발하고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무인 항공으로 엮일 모멘텀이 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핫한 거 하나 있죠. 풍력 발전. 네. 요즘에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변신했어요? 두산중공업이 옛날에 계속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다 어그러지고 지금 이제 원전도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풍력 발전을 완전 돌렸어요. 해상 풍력. 근데 해상 풍력은 바람을 맞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죠. 그 특히 날개인 블레이드. 그래서 그게 잘 안 타고 안 썩고 부식이 강한 걸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탄소 섬유를 한국카본이 납품을 한다. 특히 어디 하냐면 블레이드 스파캡에 하는 거예요. 스파캡. 블레이드 스파캡이 뭐냐면 블레이드를 지지해주는 뼈대예요. 근데 이 스파캡이 강해야 날개 길이를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수수깡으로 날개 길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바람 한 번 불면 다 부러져 버리고 난리 나고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왜 블레이드 길이를 길게 만들어야 될까요? 블레이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바람의 힘을 많이 흡수해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부러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블레이드 뒤에 뼈대를 대놓는데 그걸 스파캡이라고 하는데 그 스파캡의 기술을 원자재를 바로 한국카본이 된다는 거죠. 와.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네. 해상풍력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한국카본도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군요. 오른다. 와,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핫한 거 친환경 요 풍력 에너지로 엮여 있고 무인 항공기로 엮여 있다. 그래서 자회사 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카본이 지금 기본적인 업황도 본행제로 살아날 게 뻔한 데다가 네. 플러스 알파로 풍력하고 무인 항공이 붙어 있다는 거죠. 한국카본은 사실 다른 이 풍력발전 관련주, 해운, 조선주와 대비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요즘 차트가 올해 초부터 완전히 급상승인데 네. 이 종목은 1월과 대비해봤을 때 오히려 주가가 그만큼 못 오르고 그렇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2007년도 8년도에 조선업이 최고 호황기였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한국조선해양 차트 보셨죠? 50만 원짜리가 지금 15만 원 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카본은 역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저 혼나는 겁니까? 조선업황에 속해 있지만 네. 아까 요런 모멘텀들이 네. 요런 모멘텀들이 조선업의 사이클을 벗어나게 해줬던 거죠. 예. 지금 얘는 2007년도 8년도 고점을 네. 2020년도 말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국카본은. 그러니까 뭔가 이미. 아예 체질이 바뀌었다. 새로운 성장 동력에 친환경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LNG 본행제만 완전히 그 매출에 엮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주가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짧게 봐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네, 길게 보십시오. 그냥 사상 시점의 차이고 최고가입니다. 다양하게 제공해 주니까 좋아요. 네. 그건 좋은 거예요. 혼났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국카본은 아니라. 엄청 의뢰 질문 많이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힘들 수 있잖아요. 다른 네. 조선주나 해운주들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데 왜 이 종목 오히려 언더퍼폼하는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유는 있을 그건 거예요. 2개월의 단기적으로 보면 2개월의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제일 느린 삼성중공업도 지금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날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문을 다시 조선기자재업체에 넣는 기간이 2개월. 아, 시차가 발생하는 그쵸. 거군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2개월만큼 걸리진 않겠으나 조선주가 오른 다음에 한 달 텀을 두고 조선기자재의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조선기자재는 늦지가 않은 거죠. 그럼 조선기자재주들이 한국카본을 비롯해서 다들 이런 식으로 좀 조정권에 있었던 건가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뭐 오늘 그 시간인데 태광이랑 성광밴드는 좋은데요? 어제 한 번 올랐습니다. 어제 드디어. 근데 드디어. 올해 연초 대비해봤을 때는 훨씬 주가가 우상향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연초 이게 이쪽으로 딱 좁혀서 보면 되는데 아까 2007년도 8년도에 호황기랑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는 시점까지 네.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태광이 그때 4만 원을 갔었습니다. 네. 지금 10,000원입니다. 아. 태광이. 그러니까 아직 그만큼 훨씬 오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것까지는 없죠. 성광밴드도 4만 원인 거에 지금 9,000원입니다. 예. 뭐 물론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네. 배값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그 밑에 그 울산이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조선소들이 있는 공간 전체를 야드라고 부르고요. 거기에서 배를 만드는 그 공간 방이 있어요. 그 방을 도크라고 불러요. 근데 도크가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여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관 주인이 방이 맨날 놀고 있어요. 그 대실료가 10만 원인 거예요. 네. 그 너무 그럼 놀고 있는 방을 대실료로 5만 원을 받아서라도 손님 받고 싶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도크가 비어서 그냥 반값을 해가지고 채워놓은 거 아니야? 저가수주 아니야? 그러니까 방은 채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득 안 나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는 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시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체인을 다 설명을 해주셨고 네. 왜 해운, 조선 그리고 기자재까지 다 오르는지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동성화인텍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네. 짧게 전략을 동성화인텍은 얘기해 주시죠. 상대적으로 2007년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금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LNG 본행제에 특화되어 있다, 매출이.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얘는 그게 있어요. 지금 LNG선을 한 척을 발주해서 그 선사한테 넘겨줄 때 우리나라가 프랑스 GTT라는 업체한테 로열티로 100억 원을 내요. 그래서 조선사 영업이익률이 3%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동성화인텍이 뭐 했냐면 대우조선해양이 독자적으로 화물창 시스템 솔리더스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선사들이 되게 보수적이어서 프랑스 GTT 화물창 거를 쓰는데 만약에 요게 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으로 가서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화물창 솔리더스를 쓴다. 그러면 동성화인텍이 모멘텀이 나와요, 여기서. 그게 있다. 그게 하나 있고 자회사 모멘텀은 아무래도 한국카본이 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조선 기자재를 지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회사가 강하게 올랐죠. 예. 그다음에 해운사가 운임지수를 올리면서 땡기고 배가 모자르니까 조선사가 주가가 올랐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고선 가격이 오르고 있고 중고선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 다음에 매매 가격 오르는 것처럼 중고선 가격이 오르면 새로운 배 가격도 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씩 낮을 거예요. 지금 저가 수주를 했지만 이제는 고가 수주를 할 수가 있고 LNG선은 기본적으로 LNG선이나 LNG 연료 추진선은 기본적으로 배값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선기자재한테 2, 3개월 내에 순풍이 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조선기자재는 아직도 늦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피팅 업체들, LNG 본행제 업체들, 그리고 아까 세진중공업 같이 껴서 가는 업체들, 엔진 만드는 HSD 엔진 같은 업체들, 네. 이런 것들 순환매가 지금 한 2개월 안에 돌 거기 때문에 HMM과 현대미포조선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그걸 언제 들어가 이걸 할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어떤 태양으로 놓고 태양이 비추는 해바라기를 찾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바라기들이 조선 기자재입니다. 이 해운주와 조선주의 관심도 워낙 높으셔서 저희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며칠 좀 더 시간. 네, 며칠 더. 네, 알겠습니다. 분야가 오늘도- 많기 때문에 또 더 네, 그렇죠.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질문 들어오시는 것 중에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인지,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왜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 많으신데 저희가 취합해서 다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 전문가들은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5인의 투자 전략 먼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시장 전망을 전문가들은 모두 상승 보고 있네요. 자,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상승, 저출산 관련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상승,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 어제 함께 들었었죠. 정유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포스코, 동국제강 등 철강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반도체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장 참여 전문가들의 뷰가 점차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팀장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로 가겠습니다.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가 드디어 3,200선 회복한 이후에 이 시장 참여 전문가분들의 뷰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랠리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주변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도 안정을 찾고 있고 증시 주변 자금들 또한 굉장히 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초에 부담이 됐던 연기금 매도 또한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적 시즌, 여기에다가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된다라고 하면 내 계좌에,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집중화가 그리고 슬림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3일부터죠. 그때부터 공매도 재개라는 부분은 시장 대형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중소형주라든지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매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게 눈에 띈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아마 4월 13일 날 첫 방송에서 네. 한전 기술하고 보성 파워텍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장에서 현재 정부 내에서 가장 안 좋았던 부분들. 근데 상대적으로는 뭐 바이든 정부라든지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살려야 되는 업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에 수주가 나오고 있는 한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최근에 2016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실질적인 산화 제한을 폐지를 했죠. 그리고 연초에서는 이제 아이를 3명을 낳더라도 한 명이 만약에 안 좋은 일을 겪으면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는 정책 보조를 해줬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최근에 제로투세븐이라고 하는 유아복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국내 또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그널링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내내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출산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유의 깊게 듣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상승에 따른 오늘 상승 모멘텀 우리 시장도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량주들의 실적 발표가 아니더라도 이 테마성, 어느 정도 개별 정세 수급에 따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비교했을 때에도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 한국 증시가 다 좀 개별적인 차별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높았던 고점대가 아직 돌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번의 터치가 들어가면서 가장 고점을 한번 물량을 소화한 상태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따라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강하게 돌파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전 고점대가 이제 돌파가 될 코스피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 테마성 장세, 즉 개별적인 이 장세 속에 수급이 오히려 코스닥으로 좀 몰리면서 코스피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일단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지속적으로 일단은 수급이 불균형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 전 종목들의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만 특히 이 언택트 관련 주식들의 성적표가 참 좋습니다.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관점입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당연히 작년보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거고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2분기가 아닌 3분기,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언택트, 컨택트로 이렇게 나누실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산업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제질병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번 코로나19 때의 문제점이 됐었던 이 언택트라는 이 진행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업들이 운영을 할 때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언택트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씩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지문인식이라든지 이런 안면인식과 같은 이제 산업 자체가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언택트 종목들 중에서도 이 지문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인식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을 몇 종목 추천을 드리면 지금 현재 좀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은 소프트캠프라든지 유니온 커뮤니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라든지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도 거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데이터 보안 서비스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출퇴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제 전자카드라든지 지문인식, 얼굴인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체온을 측정할 때도 지금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도 체온 측정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면에 띄어진 자기 얼굴을 이렇게 대고 측정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산업들 자체는 앞으로 계속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까지도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언택트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돼서 각광을 받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런 이슈에 의해서 부각이 된 것이 아니라 산업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아예 시장이 변하는 흐름의 차원에서 본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차원입니다. 추천주의 성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호가 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의 예상차 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소비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나스닥 지수는 0.8%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 넘게 상승하면서 칩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인 NXP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0.24%의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25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09%의 강보합권 1,030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는 0.3%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83,2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어제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이 삼성전자였습니다. 반면에 수급에서 엇갈리는 종목이 바로 이 SK하이닉스인데요.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5거래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요. 오늘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1.5%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초가
13만 3,500원대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다시 한번 3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9%의 상승 흐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89만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LG화학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육박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내일 LG화학과 함께 연결회계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이와 함께 4위권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7만 8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카카오가 0.4%의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더해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뱅크보다 더 빨리 하반기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계속해서 카카오도 좀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현재 좀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입니다. 삼성 SDI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예정이지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0.5%의 추가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현재 28만 5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의 하락 흐름 8만 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현재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0.69%의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업종별로 가장 많이 담은 업종이 바로 철강 업종이었는데요. 포스코 2분기의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나온 상황이고 오늘 36만 5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0.7%의 상승 흐름 현재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텔레콤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죠. 오늘도 추가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9%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30만 9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나오면서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계속해서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5거래 연속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12만 원대도 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만 9,9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4만 5,4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일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즈 57,2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신작 출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까지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6%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5,1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시총 5위권까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 가까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만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6만 원대도 현재 위태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SK머티리얼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알테오젠이 0.58%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86,200원대. 최근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가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CJENM 0.07%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약보합 출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젠의 경우에는 1% 넘게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만 7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현재 11위부터 15위까지 흐름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원익 IPS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5만 6천 원대 그리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알아봤습니다. 네, 자 4월 27일 주식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보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0.17%의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모두 대체로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의 내림세로 시작을 했고요. 자, 기아가 동시효과 상황에서 2%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낙폭 모두 줄이면서 0.7% 소폭의 내림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플러스 1%, LG화학이 플러스 1%,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포스코가 흐름이 상당히 좋군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주들은 정말 실적 개선 기대감을 한껏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소식 저희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해운주들이 또 좋습니다. HMM이 3% 넘게 오르면서 3.7%의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해운주들의 흐름 모두 좋고 오늘 그리고 철강주들도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현대제철도 1%의 플러스로 좋네요. 한국금융주들도 금융주들 요즘 1분기 실적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역시 저희도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오늘은 11%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군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출발도 현재 두 자릿수의 하락으로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자, 페노션도 1%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자,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최대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른바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도 일제히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세한 상황은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이데일리웹의 오현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대표님 출발 보면서 어떤 종목이 특징적입니까? 네, 일단 아침에 출발은 시작을 하고 코스피가 또 마이너스로 살짝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떤 경계감이 아직 있는 상황 쪽에서 수급 동향들 아직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일단 시작부터 양시장 모두 매도세로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장 초반 분위기 아직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어떤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철강, 금속, 특히 오늘 아침에 확인했던 주요 대표적인 철강 제품 가격을 보게 되면 다 좋습니다. 열연부터 후판 어떤 철근까지 다 양호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보험 쪽 오늘 강한 모습들인데 삼성생명이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변화가 주가에도 그대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본 김에 삼성 계열사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제 호텔신라도 굉장히 좋았고 우선주도 좋았고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어제같이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호텔신라도 그렇고 좀 어제보다는 탄력이 둔화됐는데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약간 좀 투기적인 흐름들이 가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호텔신라 우선주, 삼성물산 우비 이런 쪽이 더 먼저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어떤 실체를 아직 모르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확정이 되면서 나올 변화를 기대를 하는데 혹시나 하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약간 어떤 투자 판단에 너무 어떤 우선주 쪽에 대한 동향들로 연결시키기는 아직은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삼성물산 우비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삼성물산도 그렇고 상승의 연속성은 없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현재
또 묵직한 모습이다 보니까 아직 시세에 대한 변화를 또 견인하기는 조금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어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뜨리지 않았다라는 쪽은 여전히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또 카카오가 눈에 띕니다. 오랜만에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나요? 이렇게 돼서? 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최근에 어제 이어졌던 자회사 외국인들, 상장. 네,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또 이어지고 있는 IPO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더 가세되다 보니까 카카오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인데 아직 어떤 시장을 견인할 만한 그런 쪽은 살짝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정도면 정말 차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아름답죠. 굉장히 근데, 탐나는 차트예요. 그렇죠. 차트도 그렇고 기업 내용도 그렇고. 근데 워낙 가격 부담이 있어서 이 종목을 못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투자 매력이 있다는 것은. 보통 12만 원대라는 가격 자체에 대한 부담이겠죠. 예. 저거를 사느니 내가 그렇죠. 만 원짜리를 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격 부담이라는 건 그냥 심리적인 것일 뿐이지. 밸류에이션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그죠? 체감상 두려운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보통은 12만 원대 밑에서 액면 분할하고 나오는 이 정도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대응해봐도 될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네, 얘기해 계속할까요? 주시면 됩니다. 뭐 좀 더 보시겠습니까? 오현주 전문가께. 가셨다가 네. 어떤 종목의 특징입니까? 네, 일단 국내 시장은 좀 보합권이죠. 아무래도 네. 미증시가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네. 국내 증시도 자체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증시보다 약한 모습이 이번 주는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5월 초에 대형 종목군의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무조건 지수가 밀린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상승폭이 컸었던 대형주가 일단은 크게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압박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하시고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결국은 종목이나 섹터별 대응을 이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섹터별로 보면 이제 철강주가 오늘 좀 강합니다. 2.4%까지 강세, 섹터 중에는 가장 강합니다. 키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제철 대형 섹터들 3%에서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생각만큼 인프라 투자가 많이 진행되지는 못했어요.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조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 인프라 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건설주와 철강주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수창고 업종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강세입니다. 특히 해운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페노션과 HMM 각각 2%, 1%대 강세입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컨테이너선 그리고 벌크선의 수주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5월 달에 MSCI 지수에 이제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 HMM이 이제 편입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편입이 되게 되면 작은 플로우로만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견인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진입하기는 사실 좀 멀미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봅니다. 보험업종도 오늘 강세 보였다가 약간 약해졌는데 삼성생명 그래도 1%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 인상이 어쨌든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하나 언제쯤 생각하세요? 하반기 정도에 이제 실질 금리 인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기준 금리는 못 올립니다. 하지만 실질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부분이고. 수준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하세요? 수치로는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0.2에서 0.3%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플레가 약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거는 이제 국내 1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1.6%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개선이고 한국은행이 그 1.3% 이상이면은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1.6%니까 지표로는 확실히 회복이 됩니다. 특히 수출과 소비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주가 요즘에 달리다가 약간 주춤했는데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가 재반등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목별로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눈에 띄게 강세입니다. 수젠텍, 그 진단키트 관련된 허가 이슈로 어제 급등 후 오늘 추가 상승,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도 상승하는 모습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도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주 혹시 관심 있게 보세요. 오늘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네네.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두나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혹은 두나무에 투자를 한 기업들의 흐름도 오늘 또 일제히 상승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혹시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멘트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네, 제가 간단히 특별히 말씀드리면요. 예.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살짝 반등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고점 네. 돌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가상화폐에 관련된 뭐 법안을 제정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뭐 공식 화폐로 인정한다 이런 움직임까지는 조금 아니다라고 보고 어차피 이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나 몇 가지 화폐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치가 없는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 가격의 우상향 지속이 의문스럽고 네. 우리기술 투자나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예. 두나무 상장이라는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는 그래도 편입이 될 것 같은 움직임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어서 저와는 조금 견해가 다르시네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알트코인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가상화폐에 대한 주의. 그다음에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좋네요. 혹시 뭐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일단 지표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 오늘도 옥수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죠. 네. 그런 흐름들과 함께 최근에 또 양돈 가격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반영한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오늘 팜스토리를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들 강한 변화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지바이오가 최고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 동향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어떤 곡물 가격과 이어지는 수혜 쪽의 변화들 체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출발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계속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철강 해운주들이 시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출발 상황 보면서 더 특징 종목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오늘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실적 발표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선 그래도 지난 실적 발표 잘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공행 행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PI 첨단 소재죠. 이쪽 같은 경우도 시가는 살짝 높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잘하니까 이제 또 리포트들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올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확인이 되면서 한 2%대 또 상승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보통 실적 발표하고 어떤 또 변동성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덜컥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5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또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히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오늘 또 아침에 KG 그룹들 쪽에서의 변화 괜찮은 상황들인데 네. 대표적으로 KG 모빌리언스 요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아침보다는 살짝 어떤 눌림목이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전자결제 관련된 쪽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반응들 쪽에서 변화들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세가 또 상당히 강합니다. 네. 이런 쪽의 변화들도 한 번쯤 변화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아직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는 1% 이 내외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와 LG화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여전히 눈에 띄고요. 카카오가 플러스 2% 그리고 포스코가 시초가 대비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38만 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아도 마이너스 1%, 삼성물산도 여전히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늘은 LG가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삼성 SDS도 2% 마이너스.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3%에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와 함께 현대제철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4%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님 오늘의 공략주를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네. 테슬라가 일단 호실적을 냈고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보급 확대에 다시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V원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업체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때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65억 정도, 올해는 한 130억 정도까지 퀀텀 점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뒤지지 않고 컨센서스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검사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중추적인데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도 이제 진출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물류 로봇 회사인 시스콘을 이제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뭐 AI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전기차 관련주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시장은 이제 신성장주에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체적인 성장주, 뭐 게임주, 뭐 제약주 이런 건 전통적인 성장주고 요즘 들어서 부각되는 성장주는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2차 전지, AI, 로봇 이런 섹터들로 성장에 대한 매기가 이동되고 그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신성장주 내에서 기술적 부담이 적은 그런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6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시도하려는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하락 추세는 일단 돌려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 11,600원입니다. 현재 주가 이하 정도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매물대가 될 수 있는 가격인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 김민수 대표님의 공략주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 시장에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가 상당히 크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주사에 대한 변화들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실적과 그에 따른 어떤 자회사들의 가치가 변하면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점 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경기가 괜찮을 때는 자회사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변화는 어떤 할인 요인이 아니라 할증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효성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자회사가 보통 알고 있는 효성 TNC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와 함께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약 한 20%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지분 가치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1조 원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성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다가 오늘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도 배당금이 5,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당에 대한 자신감들도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여전히 5%대 배당률에 대한 가치 계속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흐름상으로는 추세는 유지가 되는데 약간 직전 고점대에 안착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한 97,000원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자회사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단 가격은 한 12만 원대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한 9만 원대 초반 정도로 대응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급등주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개장하고 지금 이 시각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살짝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만 양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시각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세 MK입니다. 이 시각 20%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썼고 오늘도 개장 직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영보화학 14% 급등하면서 역시나 신고가 경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죠. EID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4%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49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요즘 리츠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A리츠도 10% 넘게 급등세를 시연하면서 12,500원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포스코가 어제 10년 만에 역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포스코 강판까지 11%가량의 급등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52,9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위 탑5 종목입니다. 프롬파스트가 오늘 개장 이후에 조금씩 급등 탄력을 받아가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7,380원의 거래가가 체결돼 있고요. 대주산업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9%가량 급등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NA 링크도 15%가량의 급등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SAT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 출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250원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캐몬 역시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캐몬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썼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노바백스 CEO가 접견을 하고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줄줄이 갭상승 출발 이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136억 원가량 전년 대비해서 12% 급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시각 급등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 인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죠. 유튜버는 김단태로 유명하시고 이루다 투자 이름의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김동주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 장중에 모시는 게 굉장히 좀 송구했는데 선뜻 저희 굿모닝 시청자분들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생방송을 거의 안 해봐서 네. 지금 벌써 이게 티가 날 것 같은데 생방송 별로 안 한 게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지만 재밌게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너무 좋은데요? 약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유튜브는 저는 라이브를 잘 안 해가지고 생방의 느낌은 사실 여전히 좀 많이 떨리고 막 그래요. 지금 이게 떨리신 거죠? 이 떨리는 거죠. 거죠? 당연히 떨리는 겁니다. 네, 지금.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좋습니다. 네, 자연스러웠으면 다행이네요.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게 된 게 아무래도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투자 원칙이 굉장히 뭐랄까 유니크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20년 3월, 4월에 또 많이 아마 모든 주식 유튜버가 비슷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 저도 좀 많이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 채널이 좀 그때 좀 많이 커진 것 같고 네. 제 지인들한테도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동창까지 연락이 와서 요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주는 분이 아주 감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그래서 더 그런 것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막 유명하지 않을 때는 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알려지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지금 한마디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과감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워낙 호황을 보여서 거기서 각광을 또 받으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했길래 이렇게 수익이 좋았으며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포인트는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 원칙을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증거가 명확한 투자. 증거요? 네, 증거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 흔히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뇌피셜이라고 해야 될까? 뇌피셜. 그냥 왠지 이런 주식이 좋을 것 같아. 왠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감보다는 저는 좀 과거 데이터에서 명확한 증거를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숫자가 분명한. 네, 숫자가 분명한 거. 예를 들면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세금을 인상할 거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세금 인상과 관련된 과거 데이터를 다 찾아보는 거죠. 과거에 어땠는가. 근데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사실 뭐 자본이득세나 아니면 법인세 인상을 미국에서 했을 때 그 이후 12개월 주가가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세금 인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저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느낌적으로 세금 인상했으니까 별로다라기보다는 과거의 데이터가 어떻지? 그걸 찾아보고 그걸 좀 제 실전 투자에 적용하려고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서 뭐랄까요? 분명한 숫자가 나오는 어떤 투자 기법으로 네. 투자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셨어요? 작년에는 이제 네. 달러 기준으로는 20% 정도 수익이 났었고 네. 원화 기준으로는 10몇 %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원화가 조금 더 그러니까 원화로 환율로 치면 이제 달러 가치가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원화 기준으로 한 10% 중반대 예. 정도의 네, 수익률이 제가 공개한 포트 기준으로는 이제 예. 있었고 네, 뭐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는 역시 공개할 수 없고. 비공개는 네. 비공개에 대해서는 또 차차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은 아니고 다른 네, 날입니까? 네, 오늘은 아니고 저희가 준비가 되면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출연을 지금 이미 예약하시는 겁니까? 네. 아직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차차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특별한 투자법 이것을 현재 주식에 적용시킨 질문도 드릴 텐데 앞서 최근의 이슈를 세금 문제다. 그 숫자로 보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모두 보니까 오히려 호재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이후에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시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이거는 뭐 꼭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들까지도 다 지금 바라보는 게 인플레이션인 것 같은데 뭐 아까 오늘도 제가 살짝 뉴스를 보니까 뭐 원자재 가격들 많이 뭐 올랐죠. 굴이나 뭐 목재나 이런 것들 막 뛰었다 이런 뉴스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저도 그렇고 사실 월스트리트의 대가들 제가 이제 그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항상 보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마이클 버리나 뭐 레이 달리오, 아니면 뭐 레리 서머스라고 예전에 미국의 국무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 재무부 장관이구나. 어쨌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1970년대에 스타일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거꾸로 되게 재밌는 게 완전 반대편 사이드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레이션트라고 채권 펀드 하셨던 되게 유명하신 분이랑 뭐 스캇 마이너드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마이너스 금리 갈 수도 있다. 지금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 제가 약간 느끼기에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더 무섭나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퍼진 감은 있는데 월스트리트의 대가들조차 디플레이션을 외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왜냐면 둘 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말씀처럼 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시각이 대체로 그러니까 대세를 이루는 적이 있고 지금처럼 정말 엇갈릴 때도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의 어떤 전망이 엇갈리는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시장의 대가들끼리도 시각이 엇갈리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좀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내세우는 부양책들도 그렇고 돈을 찍어내는 양들도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다 보니까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들 생각하다 보니까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정말 대가들의 의견을 매일 보는데 더 모르겠어요. 더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다는 좀 그런 생각만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세요? 뭐 신문, 뉴스, 책 여러 가지 매체가 있을 저는 텐데. 주로 보는 게 요즘에는 인터넷에 기사들도 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인터넷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건 뭐 블룸버그나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왜 안 되죠? 뭐 이제 상표라서 타사니까요. 네, 블룸버그나 CNBC 괜찮습니다. 뉴스를 기본으로 해서 보시고. 해외 커뮤니티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뉴스는 사실 좀 그렇게 많이는 안 보는 편이고 해외 자료들을 조금 더 재미있어 하다 보니까 해외 자료들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뭐 국내 언론 차별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이건 약간 외적인 얘기인데 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한국 시장을 다루는 유튜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별화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미국 시장만 좀 보는 보고.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다루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최근엔 뭐 워낙 서학개미 운동 때문에 네, 많이들 네. 보시지만. 네, 그래서 좀 차별화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언론도 좋아합니다. 농담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내에 네. 그래서 제가 네. 피해서 이제 해외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투자자들도 그리고 저희 언론인들도 이렇게 시장의 전망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옥석을 가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시장 전망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대표님께서는 네. 뭐 대가들마저도 시장의 전망이 엇갈릴 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절충선을 좀 찾으셨을 네, 까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켄 피셔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투자의 대가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도 딱 한 얘기인데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당신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통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에 기반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연 단위로 통계를 봤을 때는 70%는 상승을 합니다. 30% 정도 하락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아픈 30%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한 기억이 남아서 그렇지 70%는 상승하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하락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확률로는 네. 연 단위로는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확률로 내가 이긴다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없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주식이든 경기든 낙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 생활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저 비관론자들은 뭐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언젠간 지구가 망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를 막 중립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네. 사실 투자에서의 중립은 낙관에 가깝긴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중립이거든요. 전 되게 그 유튜브에서나 이제 일반적으로도 전 엄청 중립이에요. 유튜브 홍보하시네요, 진짜. 네, 너무 유튜브 얘기를 많이 했나?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제 사람들 많이 볼 때 나는 중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립이라는 게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에 7번은 주식시장은 오르기 때문에 전 주식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피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다면 주식은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동시에 드릴 텐데 그 김단태 대표님, 그러니까 김동주 대표님의 투자 원칙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서 이 자리까지 이제 오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함께 믹스해서 좀 듣고 싶어요. 원칙에 따른 지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올웨더라는 네. 형식의 이제 원칙을 저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도 먼저 만든 생각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레이 달리오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를 이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1996년부터 이런 투자법을 이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보니까 전 투자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누구 걸 따라하지 보니까 제일 성공한 사람 거 따라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올웨더 투자법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올웨더라는 게 뭐냐? 이름에 사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올이 이제 모든 거를 뜻하고 웨더가 날씨잖아요. 그래서 모든 날씨에 다 적응할 수 있는 투자법.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물가가 갑자기 안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어느 한 방향에 강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종합적으로 베팅을 하는 투자법이 이제 올웨더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3월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작년 3월만 해도 사람들의 어떤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극에 달했던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올웨더 투자법은 나는 모르겠다. 어차피 시장 잘 모르겠으니까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이 어쨌든 일정 부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뭐 3월에도 저는 사실 뭐 현금 비중을 가져간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올웨더가 갖고 있던 원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년 3월 같이 어떤 내가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도 내가 원래 정한 기본 원칙들 그리고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에 작년 3월에도 큰 손해를 보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제 포트폴리오, 제 원칙대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지 경기가 좋아서 막 주가가 계속 오를지 이거를 안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몰라도 괜찮은 투자법이 이제 올웨더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비율. 네, 비율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비율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주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자산들이 주식, 그다음에 원자재, 금, 그리고 채권인데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채권도 일단 한다고 치고 제가 원론적으로 채권도 한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식이 한 40% 정도. 네, 주식이 40%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재와 금의 한 30% 정도 투자. 그다음에 채권의 한 30% 정도 하는 게 이제 가장 뭐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율에 대해서도 근데 또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한참 이야기를 해야 돼서. 아, 원자재와 금 투자는 어떤 형태로 하세요? ETF 투자하시나요? 네네, ETF로 투자를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재 ETF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그럼요. 네, 왜안 원자재 됩니까? 같은 경우는 원자재 전체를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DBC라던가 뭐 PDBC도 있고 뭐 BCI도 있는데 어쨌든 뭐 원자재 ETF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원자재 ETF에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원자재 ETF라는 거는 뭐 농수산물이나 아니면 뭐 원유 그다음에 뭐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이 좀 다 섞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은 조금 더 별도로 따로. 투자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이 갖고 있는 워낙 좀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금이 뭐랄까 사람들이 그 이 세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때 찾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조금 별도로 투자를 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금에 늘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네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집에 금괴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뭐 아, 이런가요? 금도 ETF로 합니다. 금도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현물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현물. 예. 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는 집에. 근데 약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괴를 보유한다는 건 결국에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예상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금보다는 총칼이 더 좋지 않을까? 아, 네. 총칼과 뭐 풍조림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총으로 이거 너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괜찮아요. 총으로 갖고 와서 야, 이러면서 금 다 내놔 하실 거면서 뭘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괴보다는 저는 총칼보다 통조림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예능 같이 가가지고. 아유,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요즘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자본시장을 믿는다. 네네, 자본시장을 믿지 않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저는 자본시장을 믿지 않으면 그 영화에서 막 핵전쟁 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런 분들은. 근데 금이 그렇게 그런 시대에서 금이 그렇게 좋은 그 교환 수단일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늘 어떤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30%는 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30%가 원자재와 금이에요. 아, 원자재와 금 합쳐서 30%예요. 네네네, 합쳐서. 원자재도 늘 가지고 가시는 자산이에요. 네, 원자재도 특히나 뭐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좀 더 대두된 이런 시대에서는 네. 더더욱 그렇고. 네.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나요? 원자재 ETF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온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죠. 네. 한 얼마나 보세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긴 시계로 봤을 때 70년대 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연평균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대전제는 1970년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올지 안 올지는 생각보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안 온다는 거에도 이제 뭐 베팅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럼에도 원자재와 금은 꼭 비중을 가지고 가신다. 네. 저희 또 우리 방송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궁금하네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인덱스 투자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인덱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덱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 전체 시장을 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면 되냐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나눠서 사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애플 4%, 마이크로소프트도 4%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을 조각조각 담아서 담다 보면 어느새 미국 전체 시장을 산 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인덱스 투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체 시장을 나타내는 걸 이제 인덱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ETF로는 뭐 ETF라고 해서 이제 상장 시장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건데 VTI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 투자 뭐 해야 돼요라고 하면 저는 인덱스를 항상 추천을 하고 사실 저도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냥 인덱스 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덱스를 좋아하느냐 이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70년대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가 나오고 나서 40년 동안 그 인덱스 펀드보다 초과 성과를 거둔 그 펀드가 거의 없어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없죠, 예. 연 단위로는 물론 압도적으로 초과 성과를 거두는 경우들이 존재는 하는데 사실 막상 찾아보면 장기적으로 인덱스보다 잘한 펀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처음으로 만드신 뱅가드 창업자의 이제 존복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의 이제 뜻을 따라서 저는 네. 이제 인덱스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이고 물론 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그런 내가 많이 오랫동안 관찰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게 마땅히 없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좀 투자할 좋은 곳 없어?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고 내가 주식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지 않았다면 저는 인덱스로 출발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워런 버핏도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인덱스에 투자하라고. 비슷한 경지에 오르셨군요. 네. 만약에 근데 이제 요즘 워낙 그 업황도 좋은 업황도 많고 기업의 실적들도 잘 나오다 보니까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액티브하게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업, 이 업황이 좋다라고 눈에 띄는 그런 주식시장 상장사가 있을까요? 종목을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얘기를 될까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종목보다는 사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그냥 대형 기술주들이 훨씬 더 싸 보인다.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물론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른 원래 예를 들면 뭐 줌이나 텔라닥 같은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술주들이 사실 상당히 높은 상승을 지난 1년간 좀 보여오고 PDR이라고 해서 드림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그런데 올랐죠. 상대적으로 빅테크주들이 조금 별로였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빅테크주들이 조금 더 좀 더 무난해 보이는 그런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격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것도 좀 상대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오히려 빅테크주들이 좀 더 무난하게 보이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물론 다른 회사들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소수 작은 기업들에게도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이런 인공지능을 자기들이 적용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구글이 그런 거를 정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가 그래도 가장 좀 지금 무난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이제 그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 때문에 이분들이 이 회사들이 앞으로 벌어나갈 그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감소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약간 그 주가에 약간 영향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테크 기업들이라는 게 되게 인플레이션에서 좀 자유로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계들이 결국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모셔야겠습니다. 곧 또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이루다 투자 이름에 김단태로 이름이 잘 알려진 김동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그리고 만약에 직접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빅테크 기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의 전략이 저는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현명한 전략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